박지훈 선진그룹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이사회와 끝없는 보고서는 그의 정신을 쇠진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6살짜리 아들 민준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세계이자 가장 무거운 왕관이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훈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평소라면 그를 방였을 집사의 모습도 아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홀을 가득 채운 것은 숨막히는 정적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중앙 계단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아들 박민준이 계단 맨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작은 두 팔은 보호하려는 듯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가냘픈 어깨는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아이 위로는 29살의 가정교사 강소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한 손은 민준의 팔을 붙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끝에 붉은 피가 번진 수건이 들려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내 아들에게서 당장 손 떼시오. 지훈이 앞으로 성큼 나아가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소연이 즉시 민준의 팔을 놓았다. 아이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아빠의 다리에 매달리며 와이셔츠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은 아이를 안아들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은 임에 선명하게 부어오른 붉은 상처였다. 그는 소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소연은 두 손을 내저으며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회장님, 그게 아니, 도련님께서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게 돕는 거라고 지훈은 피 묻은 수건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내가 바보로 보이나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 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왜 벽에 처박힌 몰골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시지. 지훈의 고함에 저택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저는 도련님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절대로 민준이를 해칠 사람이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겁을 먹고 뛰다가 미끄러지셨고 저는 피를 멈추게 하려던 것뿐입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민준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한껏 부드럽게 낮추었다. 아들, 아빠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었어? 아빠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도 돼. 민준은 망설였다. 아이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채 소연과 아빠 사이를 오갔다. 긴 침묵 끝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생님이 때렸어요. 지훈의 몸이 굳었다. 뭐라고? 민준은 아빠에게 더 세게 매달리며 울먹였다. 선생님이 화나셨어요. 제가 할머니 화병을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저를 때렸어요. 아닙니다. 소연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도련님 아가 왜 그런 말을... 하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판결을 내린 재판관처럼 차가웠다. 한마디도 더 하지 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가 으르렁거렸다.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서 숨 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겠어. 소연은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저는 정말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민준을 다시 안아들었다. 우린 병원에 가야겠다, 아들. 괜찮을 거야. 그는 차갑게 돌아섰고 거대한 홀에는 상처 입은 침묵과 함께 소연만이 홀로 남겨졌다. 서울 강남의 차원병원 소아과 VIP 병동은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지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품에 잠든 민준을 꼭 껴안았다.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강소연의 얼굴과 피 묻은 수건, 그리고 아들의 겁에 질린 눈빛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감히 자신의 아들을 해하려 한 그 여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담당 소아과장인 김 박사가 다가왔다. 회장님, 지우는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김 박사는 침착했지만 그의 말은 지훈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뇌진탕 소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팔과 어깨 윗부분의 멍은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일부 자국은 최소 48시간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시간 동안 아이는 계속 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에도 긁힌 상처가 있는데 아마도 제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우는 턱을 악물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실 겁니까? 이미 접수했습니다. 규정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명백해 보였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독처럼 무거웠다. 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지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아들.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는 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강소연이 이미 떠났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관 입구 근처에 자신의 여행 가방 옆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리고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이 내 아들을 해쳤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녀는 목소리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도련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어디서 지훈이 소리치려던 순간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는 도련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저는 도련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두려울 때 상상도 못할 말을 하곤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단호해져 있었다. 지우는 잠시 얼어붙었다. 도련님은 회장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연은 말을 계속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회장님. 아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회장님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깨진 화병에 대한 회장님의 반응을 그 아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서워했던 겁니다. 강소연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회장님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 말은 거대한 저택의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며 그의 확신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자상한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두려운 권력자였을까?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위층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채 여전히 겁에 질린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민준 아빠는 이제 화 안 났어. 그냥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있었던 일을 말이야. 지우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아빠는 절대로 화내지 않을 거야. 맹세할게. 오랜 침묵이 흘렀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침내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어마마마의 화병을 깨뜨렸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실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도망치다가 넘어졌어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아들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선생님은 저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지우는 아들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두려움이 아들을 끔찍한 거짓말로 내몰았던 것이다. 강소연을 향했던 모든 분노가 이제는 날카로운 자기 혐오가 되어 그를 찔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복되는 강소연이 여행 가방의 지퍼를 올리고 있었다. 그 단호한 소리가 그의 심판처럼 들렸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지우는 마른 목으로 겨우 입을 열었다. 강소연 씨, 민준이가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소. 내가 틀렸소. 정말 미안합니다. 소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요, 회장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회장님께서는 제가 아이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제가 회장님 댁의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과 같은 배경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을 믿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가볍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여행 가방을 들고 돌아섰다. 육중한 현관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지우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밑에는 보이지 않는 아내의 화병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듯했다. 강소연이 떠난 후 한남동의 거대한 저택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지훈의 죄책감을 가두는 화려한 감옥이었다. 아들 민주는 유령처럼 집 안을 배회했다. 좋아하던 갈비찜도 마다했고 밤에는 악몽을 꾸는 듯 끙끙 앓았다.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물었다. 선생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그 질문은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파는 가시가 되었다. 지훈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를 서성이며 그날 밤의 일을 수없이 되짚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제 말을 믿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아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실패한 아버지를 보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아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강소연에게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녀의 인사기록 카드를 꺼냈다. 주소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그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민준의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책장을 넘기다 멈춘 곳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크레파스 그림이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마포로 향했다. 한남동의 높은 담벼락과 명품 상점들이 사라지고 활기차지만 복잡한 보통 사람들의 거리가 나타났다.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오피스텔 건물 앞에 차를 세운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방문 앞에서 그의 손은 몇 번이나 허공을 망설였다. 마침내 그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소연은 그를 보고 놀랐지만 이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공간은 소박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문간에 서서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민준이가 그린 겁니다. 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에는 강소연 씨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저는 단지 들으러 왔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당신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하러 온 겁니다. 소연은 스케치북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굳게 닫혀있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강소연은 다시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그녀가 돌아온 것은 패배를 인정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상처받은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경계심이 소용돌이쳤지만 동시에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민준이 달려 나왔다. 선생님, 아이의 외침이 텅 빈 홀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그대로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익숙한 아이의 천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우는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이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 유대감을 목격하며 그는 말없는 감사와 깊은 후회를 동시에 느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소연은 선물로 가져온 커다란 퍼즐 상자를 열었다. 수천 조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풍경화였다. 거실의 낮은 테이블 위에 퍼즐 조각들이 쏟아지자 민준의 얼굴에 금세 활기가 돌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부서진 실내를 조심스럽게 맞춰나가는 그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경제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소연과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민준을 대하는 소연의 능숙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춥고 텅 빈 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자신이 상상했던 끔찍한 모습과 지금 눈앞에 평화로운 광경 사이의 간극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민준이 퍼즐에 완전히 몰두했을 때 소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제가 다시 온 것은 전적으로 도련님을 위해서입니다. 아이에게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렇다고 회장님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훈은 변명하는 대신 그녀의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텅 빈 느낌이었소. 민준이에게서 더 이상 무언가를 잃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내가 아이에게 다른 종류의 상처를 주고 말았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동정을 표하지도 그렇다고 그의 말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회장님이라는 직함 뒤에 숨은 한 남자를 보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두려움에 떠는 한 아버지를. 테이블 위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찾았다. 작지만 분명한 전진이었다. 강소연은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작은 청소년 센터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곳은 낡고 부족한 거투성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대신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센터의 낡은 문이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평소에 값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박지훈과 박민준 부자였다.
센터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지우는 어색함을 감추며 말했다. 도우러 왔습니다. 그의 손을 잡은 민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소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그들에게 페인트 붓을 건넸다. 그날 선진그룹의 회장은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했고 그의 어린 아들은 헌책을 나르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강소연은 능숙하게 자원봉사자들을 지휘했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 도련님과 선생님이 아니었다. 땀 흘려 함께 일하는 그 공간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마주할 수 있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이끄는 소연의 모습에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았고, 소연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잠시 휴식을 위해 그들은 센터 뒤편의 낡은 벤치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마셨다. 민주는 어느새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어울려 놀고 있었다. 시끄럽던 센터의 소음이 멀어지고 잠시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페인트가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닌 뒤늦은 설명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다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소. 마치 아내를 병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때의 무력감이 온몸을 덮치는 것 같았지. 남은 마지막 사람마저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내 이성을 마비시켰던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의 행동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상처 깊은 두려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후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공감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회장도 직원도 없었다. 서로의 흉터를 희미하게나마 알아본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조심스럽게 변화함에 따라 세상의 시선도 그들을 향하기 시작했다. 한 연예 매체에서 청소년 센터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박지훈 회장의 사진을 실었다. 그의 곁에는 이름 모를 한 평범한 여성이 함께 있었다. 선진그룹 박지훈 회장의 주말 소박한 동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재계와 사교계의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지우는 연례자선 갈라 행사에 초대장을 받았다. 재벌 총수라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는 망설임 끝에 소연에게 자신의 파트너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의 세상에 그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소연은 자신이 마주할 차가운 시선들을 예감했지만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갈라 행사장은 화려함과 위선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소연이 단정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팔짱을 낀 채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수많은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지훈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자신의 동료들과 이사들에게 강소연 씨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어떠한 오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때 초에 이사의 아내인 한 중년 여성이 독이 든 꿀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재벌가 사모님들의 오만함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지훈에게 가식적인 칭찬을 건넨 그녀는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 민준이 선생님 아니신가? 포부가 대단하시네. 이런 자리까지 다 따라오시고. 그 말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소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최, 사모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이분은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며 제 가족의 일원입니다. 앞으로 언행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사모는 당혹감과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벌가의 일원이 그들의 편이 아닌 평민의 편에 서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우는 이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사람을 숨기지 않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갈라 행사 이후 그들을 향한 공격은 더 이상 사교계의 냉대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비열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변모했다. 지훈의 휴대전화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비난과 욕설이 담긴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야망에 찬 가정교사에게 놀아나는군. 내 아들이 불쌍하다와 같은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그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다. 공격의 절정은 어느 평일 오후에 찾아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조사관이 저택을 방문한 것이다. 박민준 군의 복지에 대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지훈의 피는 차갑게 식었고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누군가가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민준을 이용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명백한 전쟁 선포였다. 조사 과정은 정중했지만 우니시텔능했다. 조사관은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훈과 소연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민준이와 단둘이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눌 때였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무력감과 분노의 치를 떨어야 했다.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공간이 낯선 이에 의해 침범당하고 심판받고 있었다. 1시간 후 조사관은 신고가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아이가 매우 안정적이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종결될 것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지훈이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과 민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사진 위에는 굵고 붉은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같은 부류가 아니잖아. 그 문장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이것은 더 이상 판단이 아닌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본 소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눈을 빛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숨거나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침묵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제는 그들이 직접 세상에 나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였다.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기 전에 스스로의 목소리로 그들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시작되었다. 강소연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팟캐스트 중 하나에 출연하기로 결심했다. 스튜디오의 방음벽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계급의 벽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묻어났다. 그녀는 누구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위선에 대한 강력한 고발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의 여론은 폭발적으로 그녀에게 기울었다. 그러나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며칠 후 최 사모는 소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팟캐스트에서의 발언이 자신을 암시하며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었다. 그것은 진실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누르려는 비열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들은 이제 법정이라는 또 다른 전쟁터에 서게 되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우는 소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둘러싼 카메라 플래시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증인석에 선 소연에게 상대 측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녀를 야망을 위해 재벌계 접근한 기회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 사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제 삶의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은 제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최 3호의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진실을 말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며 우리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목소리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완벽한 승리였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가 다시 그들을 둘러쌌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소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한 기자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소리쳐 묻자 지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소연과 함께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그들의 굳게 맞잡은 두 손은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는 소리 없는 맹세였다. 그들은 마침내 어두운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법정의 문이 닫힌 후 그들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한남동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주방에서는 고소한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거실에는 민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 식탁에서 지훈과 소연은 말없이 커피를 나누어 마셨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의 언어였다. 얼마 후 선진그룹은 사회의 큰 주목을 받으며 선진희망재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언론은 박지훈 회장의 통, 큰 사회 환원을 칭찬했지만 그 핵심에는 강소연이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소외계층 아동교육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념에 날개를 달아준 지훈의 가장 큰 지지이자 그녀를 향한 세상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조용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지훈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지훈은 아내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다. 서아야 나하고 민준이 이제 괜찮아. 그리고 그는 곁에 선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소연 씨야. 당신을 대신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와 함께 걸어갈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은 과거와의 작별이 아닌 존중을 담은 화해였다. 과거의 슬픔을 잊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이었다. 민주는 엄마의 묘비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활짝 웃는 세 사람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 사진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한강공원을 거닐었다. 민주는 강아지처럼 앞서 달려나가며 연을 날렸다. 지훈과 소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그들을 따라다니는 의심의 눈초리도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없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세상은 마침내 그들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군. 소연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상속자도 상처 입은 회장도 억울한 가정교사도 아니었다. 그들은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고통스럽게 맞추어 마침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저 멀리 민준의 연이 석양을 배경으로 평화롭게 날고 있었다.